75세의 윤정욱이 침실에서 잠을 깨운 건 새벽 4시였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낮은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 며느리 장미라의 목소리였다. 응, 나도 이제 지쳤어. 매일 저 늙은이 시중 드는 거.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정욱의 발걸음이 멈췄다. 전화 상대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 다음 말이 정욱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재산만 내 명의로 넘기고 요양원에 넣으면 되는데 너무 멀쩡해서 문제야.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정욱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다. 지난 15년간 한 가족으로 살아온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정욱은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 다음 날부터 정욱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매일 같은 자리에 두던 안경이 사라지고 늘 복용하던 혈압약이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님, 또 안경 찾고 계세요? 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 눈빛에는 진짜 걱정이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기대감 같은 것이었다. 내가 분명히 여기 뒀는데. 정욱이 중얼거리자 미라의 입가에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미소가 스쳤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더 신경 써서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는 위로가 아닌 은밀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정욱은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침에 일어나니 가스레인지 앞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가스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미라가 황급히 달려와 창문을 열며 소리쳤다. 어머, 대박. 어머님, 이거 정말 위험해요.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정욱은 어리둥절했다. 자신은 어젯밤에 부엌에 간 적이 없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도영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보, 어머님이 밤에 가스 켜놓고 깜빡하셨나 봐. 정말 위험할 뻔했어. 혹시 치매의 초기 증상인 것 같은데. 그 순간 정욱은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미라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잔혹했다. 정욱이 좋아하는 차에 미량의 수면제를 넣어 낮에 졸음을 유발시켰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자꾸 조시다가 말을 흐리신다며 도영에게 보고했다. 정욱의 약통에서 혈압약 몇 알을 빼서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어머님이 약을 아무 데나 두셔서 못 찾겠다고 걱정하는 척했다. 더 악독한 것은 정욱이 깊게 잠든 밤에 방에 들어와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겨놓는 것이었다. 정욱이 아침에 일어나 물건을 찾지 못하면 미라는 즉시 도영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머님이 또 헤매고 계세요. 슬리퍼를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핸드폰을 화분에 묻어두셨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정욱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자신이 그런 짓을 했을까? 나이가 들어 정신이 흐려진 걸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미라가
자신의 방에 몰래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미라는 정욱이 잠든 줄 알고 조심스럽게 약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정욱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미라가 혈압약 몇 알을 빼내어 주머니에 넣고 그 자리에 다른 알약을 넣는 것을 똑똑히 봤다. 그리고는 약통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정욱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다음 날 밤, 정욱은 일부러 잠든 척하며 미라의 행동을 지켜봤다. 새벽 2시경, 미라가 조용히 정욱의 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정욱의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거실로 가져갔다. 정욱은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았다. 미라는 정욱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들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통장 잔고 확인했어. 3억은 넘을 것 같아. 집 시세까지 합치면 10억은 좋게 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정욱은 문틈 사이로 미라의 표정을 보았다. 그 얼굴에는 사랑이나 가족의 따위는 전혀 없었다. 오직 차가운 탐욕만이 있었다. 미라의 휴대폰에서 답장이 왔다. 미라가 읽으며 씩 웃었다. 좋아. 다음 주에 정신과 의사 만나기로 했어.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나. 요양원은 이미 알아봐 뒀고 후견인 신청도 준비했어. 정욱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미라는 단순히 자신을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정욱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들 도영도 미라의 계획에 일부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요즘 정말 많이 이상해졌어. 도영이 미라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도 같은 질문을 5번이나 하시더라고. 그러게요. 이제 혼자 두기 힘들 것 같아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정욱은 부엌 뒤에 숨어서 이들의 대화를 들었다. 자신이 30년간 혼신을 다해 키운 아들이 15년간 가족으로 받아들인 며느리와 함께 자신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요양원 비용은 어머니 통장에서 나가니까 우리 부담도 없고. 도영의 말에 정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집도 관리하기 쉬워질 거고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이미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정욱은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계획을 세웠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었다. 이들보다 더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30년 전 교무 수첩을 뒤져 옛 제자들의 연락처를 찾았다. 그 중에 변호사가 된 오민석을 찾아냈다. 민석아, 선생님이야. 오랜만이지?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석아, 좀 급한 일이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정욱은 미라에게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민석의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30년 전의 그 말썽꾸러기가 이제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정욱은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민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이자 사기 행위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민석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CCTV 설치, 통화 녹음, 일기 작성,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의료 기록도 필요합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아, 나는 당하고만 살 생각이 없다. 이번에는 내가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겠어. 정욱은 온라인으로 초소형 카메라 세트를 주문했다. 배송이 오는 동안 미라를 더 자세히 관찰했다. 미라의 행동 패턴, 약물 투여 시간, 물건을 조작하는 방식 등을 모두 기록했다. 카메라가 도착한 날, 미라가 마트에 간 사이 정욱은 재빨리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부엌 찬장 뒤, 거실 화분 옆, 심지어 자신의 침실 옷장 위까지. 이제 내 모든 짓을 다 보겠다. 정욱은 중얼거렸다. 첫 번째 결정적 장면은 그날 밤에 포착되었다. 미라가 정욱의 물컵에 흰색 가루를 넣고 저어 녹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었다. 미라의 표정까지도 완벽하게 담겼다. 약을 넣을 때의 차가운 눈빛, 다 녹였을 때의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정욱은 그 물을 마시는 척하며 실제로는 화분에 버렸다. 미라가 안도의 표정을 짓는 것도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며칠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이 녹화되었다. 미라가 정욱의 통장을 꺼내 사진을 찍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거는 모습. 심지어 요양원에 전화해서 치매 환자 입원에 대해 문의하는 모습까지. 완벽해. 정욱은 영상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 달 후, 미라는 마침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정욱의 치매 증상이 충분히 쌓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머님, 이제 정말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미라가 가식적인 걱정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도영도 거들었다. 어머니, 저도 걱정이 돼요.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정욱은 내심 웃었다. 자신이 일부러 연기한 것들을 이들이 진짜로 믿고 있다니. 그래, 그렇게 하자. 정욱이 순순히 동의하자 미라의 눈에 승리의 빛이 번뜩했다. 병원 예약을 잡으면서 미라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욱이 슬쩍 보니 디데이 잡혔어. 다음 주 금요일 모든 준비 완료 라고 적혀 있었다. 정욱도 민석에게 연락했다. 민석아, 드디어 때가 왔다. 모든 준비됐지? 네, 선생님. 완벽합니다. 병원 가는 날 아침, 정욱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오늘이 15년간 자신을 속여온 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날이었다. 병원 상담실에 들어서자 정욱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30년간 교사로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의사는 친근한 중년 남성이었다. 어르신, 오늘 어떤 불편함으로 오셨나요? 미라가 즉시 대답했다. 어머님이 요즘 기억을 많이 잃으시고 위험한 행동도 자주 하세요. 가스를 켜놓고 깜빡하시고 약도 아무 데나 두시고
정욱은 미라의 완벽한 연기를 감상하며 속으로 박수를 쳤다. 정말 훌륭한 거짓말쟁이였다. 의사가 정욱에게 간단한 인지능력 테스트를 했다. 정욱은 일부러 몇 문제를 틀렸다. 미라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런데 선생님, 정욱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가방에서 USB와 두꺼운 노트, 그리고 의료진단서를 꺼냈다. 혹시 이것들을 먼저 보실 수 있을까요? 샵샵. 구장 완벽한 폭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의사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진료실의 대형 모니터에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다. 첫 번째 영상 미라가 정욱의 물컵에 약을 넣는 장면.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영상 미라가 정욱의 물건들을 이리저리 숨기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재생되었다. 도영이 충격에 빠진 채 중얼거렸다. 미라야, 이게 정말이야? 세 번째 영상 미라가 정욱의 통장과 인감을 몰래 사진 찍는 장면. 네 번째 영상 미라가 요양원에 전화하는 장면까지. 정욱은 차분하게 노트를 펼쳤다. 여기 3개월간 모든 사건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월 15일 오후 11시 30분, 수면제 투여. 3월 18일 새벽 2시, 안경 숨김. 3월 20일 오전 3시, 가스레인지 조작. 미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욱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 오민석 변호사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입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는 명백한 노인 학대이자 사기 미수, 강요 행위입니다. 미라는 완전히 무너졌다. 저는 단지. 정욱이 일어서서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미라야, 15년간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정작 마음속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했지만 정작 미친 건 너의 탐욕이었어. 그리고 정욱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내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건 나를 만만하게 본 거야. 의사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신속했다. 정욱의 증거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이다. 미라는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장에는 언론과 방청객들로 가득했다. 75세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라는 제목으로 연일 기사가 나갔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을 때 미라의 죄목은 상상을 초월했다. 노인 학대, 사기 미수, 강요, 문서 위조, 약물 투여, 재산 갈취 시도. 피고인은 15년간 가족으로 받아준 시어머니를 상대로 치밀하고 악질적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선고했다. 피고인 장미라, 당신은 고령의 시어머니를 상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닌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 행위입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정욱은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복수가 아닌 정의였다. 재판이 끝난 후 도영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를 모를 수 있을까요? 정욱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도영아, 이제 됐다.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실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는 거지. 도영은 즉시 이혼 절차를 밟았다. 미라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시간을 가졌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무서우셨을 거예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다. 무섭기보다는 화가 났었지. 나를 바보로 보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앞으로는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영아,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리고 이번 일로 진짜 가족이 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2년 후 정옥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책으로 출간되고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다.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수많은 노인분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정욱은 이제 노인 인권 보호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정부에서는 노인 보호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옥의 강연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존엄성이 있고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민석은 정옥 사건 이후 노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해졌다.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고 노인 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팀을 만들었다. 도영은 2년 후 새로운 사람과 만나 재혼했다. 이번에는 정옥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 새 며느리는 정옥을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손자도 태어났다. 정옥은 손자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는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고. 어느 조용한 저녁, 정옥은 일기를 쓰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75세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정욱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욱은 기꺼이 그들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75세, 아직 할 일이 많은 나이였다.